이제 두 번째 발표입니다. 와, 이 참, 제 발표 주제 보고 좀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하실까 약간의 걱정도 되면서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종주 교수님이신데 오랫동안 이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동지의식도 갖고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에만 최고의 전문가이신 줄 알았는데 이주 배경 가정에 대한 연구를 또 이렇게 하셔서 내놓으셔서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장애인 문제는 장애 정체성적인 관점에서 사회 문화적인 그 정체성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종주 교수님이나 저도 장애인 복지 전공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쭉 있으면서 그 장애 정체성, 장애학, 또 장애인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늘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서 천착해 왔는데 이제 조금 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주 배경 가정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주 배경 가정 현황과 국내 선거의 가능성 자체의 주제도 대단한데 이슬람 다문화 가정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그 고민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소용과 또 사랑으로 함께 갈지 또는 함께 소통할지 과제인데 오늘 그 과제를 함께 좀 논의해 주시는 귀한 주제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주 배경 가정 현황과 국내 선거의 가능성 이란 주제로 발표하실 이종주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 저건 누가 해주시는 건가요? 예, 예. 우리 너무 존경하는 우리 이준주 교수님 얘기대로라면은 제가 했으면 안 되는 과제였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딘징어 교수님이나 이지영 교수님이 이제 이론적인 또 내지는 아주 그 학문에 천착한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제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준우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장애인의 문제나 그 이주민의 문제는 사실 똑같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배척됐다는 게 똑같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진징어 교수님께서 얘기한 디아코니아 이거 우리 장애인 복지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 특히 사회적으로 배척된 어떠한 집단은 항상 용어나 타인으로부터, 타자로부터, 타 종교로부터, 타 집단으로부터 뭔가 설명되어질 때는 동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제가 발제에 임하게 됐습니다. 또 딘준호 교수님이 얘기했던 문화의 민감성, 포용성 이런 거에다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다름의 무관심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현장의 이야기를 어쩌면 설명을 미리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코드를 갖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263만 1,5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025년도 1월 달,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 31일 통계로 한국에 있는 이주민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놀랍게도 대한민국 장애 출연 인구하고 똑같습니다. 264만 165명이 제가 일부러 외워갖고 왔어요. 관심 좀 끌어보려고. 예.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둘 다 5%, 5.1%의 숫자를 갖고 있다는 거. 굉장히 놀랍죠. 이런 교착점에서 장애인 복지를 연구했던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 중에 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개척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260만 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면 이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문제의식을 저는 여기서부터 받아 갖고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험을 한번 그렇게 해서 나눠볼까도 오늘 내용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경 말씀들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래서 저 로마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로마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가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것도 다 이주민의 움직임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고요. 제 혼자 생각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사실 많이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통계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도 가고 미국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서 잘 열심히도 계셨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외국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는 이미 이렇게 움직이는 모여들고 흩어지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죠. 아시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다시피 아시아, 유라시아 대국 전체에는 다 놀랍게도 공산주의 국가가 많고 사회주의 국가가 많고 또 농경 문화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농경과 사회주의가 굉장히 속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한국에 따라옵니다. 여기 설명 보면은 밑에 나와 있는 통계가 지금 선교사님이 나와 있는 숫자들인데 이거 자세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님들이 얼만큼 많이 나가져 있느냐에 대한 숫자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장로회 총회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져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나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제 선교도 하셔서 우리가 복음도 전파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숫자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보다는 실제로 한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에 찾아 들어왔고 찾아 들어와서 이분들이 한국에 살아가기 위해선 어떤 브릿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브릿지의 역할을 놀랍게도 지역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오늘 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과연 지역에서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장면은 어떤 모습 같으신지요? 이 중에 반 이상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본격적인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점은 바로 이 문제에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옳았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를 필요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빨리 예수 믿으라고 전파를 하게 되면 뭐가 확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의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이재현 교수님. 어떤 느낌이세요? 아이들이 팔짱을 끼고 있죠? 일어서 가지고. 어떠세요? 불쾌하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해주시죠. 미얀마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최대의 존경의 표시죠. 공경의 표시고. 이럴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당신한테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라는 대표적인 미얀마의 인사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얀마에서 온 우리 이주 여성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지점이 바로 시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두들겨 맞는 경우가 있다는 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화의 차이가를 우리가 극복하는 수준만큼 좀 전에 우리 딘진영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단어가 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그 포용성과 다양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훈련. 이 훈련이 없는 한은 그들이 200만 명, 300만 명, 1000만 명이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복음은 전달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라는 게 저의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산적해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왜 장애인 복지를 하는 친구가 왜 저러고 이제 사실은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전공은 아닙니다. 정책이 전공이었고요. 그중에 장애인 정책을 전공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분당 우리 복지재단이 상임이사를 하면서 성남의 이주 여성들을 위한 다문화 센터를 다른 어디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포용하기에는 굉장히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정서적인 한계도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내 앞에서는 얻어갈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 베트남 친구들 같은 경우엔 자기들끼리 포탈을 갖고 있죠. 굉장히 엄청나게 막대한 뭐라 그럴까 커뮤니티 사이트 갖고 있는데 요즘에서나 커뮤니티 사이트지 이미 2008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에도 베트남 친구들은 굉장히 강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월급을 주고 뭐를 해도 공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걸 존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친구의 사생활을 알아야 매출을 올리거나 외출을 올리거나 아니면 무슨 선교를 하거나 할 텐데 기본적으로 자기의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들도 친구가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고 우리를 상대했을 때 그걸 끄집어낸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던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장애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장벽 때문에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벽, 사회의 벽만큼이나 그 이주자들도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오늘 딘지어 교수님이 얘기했던 우리는 왜 포용성을 가져야 되는지, 왜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지, 또 그들의 다름을 왜 무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지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황을 좀 볼까요? 아, 대한민국에서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늘어났으니까 대한민국 다문화가 늘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주 여성들한테 잘 돌보게 되면 마치 그게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익숙한 우리의 뭐랄까 서비스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 다문화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대한민국에 18만 명밖에 없고요. 그것도 2000 몇 년도 이후로는 거의 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늘었어요. 최근에 한 16만 명 정도를 하다가 최근에 18만 명이 됐거든요. 그 2만 명의 숫자는 놀랍게도 아시아에서 온 동남아 여성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제 러시아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인도 사람들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면서 특히 K-팝,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한국 여성들이 인기가 있는지 한국 남성들이 인기가 있는지 굉장히 그 결혼 인구가 늘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의 숫자보다 최근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하고 결혼한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도 이 통계에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지점입니다. 실제로 놀라운 통계는 말이죠. 일자리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외국인이 없어서는 일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 시내나 경기도에 식당을 갔을 때 우리 서빙해 주시는 분은 한국인이 없다는 사실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요양원에 맡기셔본 적 계시나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조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미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뭐 이삿짐 센터 써보셨습니까? 우즈벡. 그죠? 다 몽골인들, 우즈벡들 그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최근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더 이상 안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와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산업연수생 제도라고 해가지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돌려보내는 엄청난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이제 그거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E9이라는 비자인데 E9이라는 비자를 줘서 3년 동안만 있고 일을 끝나면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최근부터는 E9에서 E7 즉 일을 잘하면 사장님이 인정하면 한국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재밌죠, 정 교수님. 더 재밌는 건 E9과 E7의 차이가 뭐냐면 E9은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E7은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중도 입국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제목에도 이주 여성의 문제는 이미 갖고 이주 가정의 문제인데 이주 가정 중에서도 저희들을 긴장시키는 건 바로 이주 아동들인데 이주 아동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된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 누구라도 아빠가 한국인이든 엄마가 한국이든 다문화 가정에서는 숫자가 별로 나오지 않고 그 친구들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는 토반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아이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중도 입국 자녀가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낳은 아이보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없어요. 사회적 관심이 없는 이유는 이들의 투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특히 인천, 부천, 광주, 안산 이쪽에 동네 짱들은 다 외국인 아이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까요? 교수님들은 그런데 관심 없으실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한 심각한 문제이죠. 그 인천 지역의 안산 지역의 짱들은 이미 외국인 친구들이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은 학교 안 갑니다. 잘. 옛날처럼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안 가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까요? 저보다 마이크가 흥분을 해가지고. 예. 그 누가 보내지 않냐면 그 부모님들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포 2세가 계시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출세하겠다고 미국 갔는데 출세하려고 미국 갔는데 미국에 가서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다 일하고 돌아다닐 때 그분은 뭘 하셨는지요?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특히 한국과 같이 최근에 이렇게 변동이 많은 국가 속에선 그 친구들까지 신경 쓸 수가 없는데 그 친구들 숫자가 1, 2천 명이 아니고 1, 2만 명이 아니고 몇십만 명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자립청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고아원 자립 준비 청년들 숫자가 사실 몇십만 명 안 됩니다. 그 숫자는 아마 2만 명 안팎이고 알고 정확한 통계로는 한 18,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건 한국인이기 때문이죠.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높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통계가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학생도 있습니다. 유학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5년 동안에 1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정책의 방향이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쓰나요?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쓰나요? 받아들이는 정책을 쓰죠. 우송대학교 84개국에서 3천 명 와 있는데 5천 명이 목표라고 학교가 발표를 했죠. 우송대가 아주 그 이주 아시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우즈벡 시골만 가도 우송대 입학시켜 달라고 그럴 정도. 한국에 들어 공부하러 들어와요? 아니시죠? 일하려고 들어와서 학교에다 적드는 거죠. 제 친구들도 미국 가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에다가 적들어 놓고 일하면서 세탁소 집에서 일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미 만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10만 명에서 5년 사이에 10만 명이 더 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죠. 또 역시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순 기능 인력보다 장기 체류, 전문 체류인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그걸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인도 출신의 IT 전문가들에 대한 얘기인데 밑에는 단순한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던 E9에서 E7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저 숫자만큼 보이시죠? 4만 7천이 아니고요, 47만 명이에요. 47만 명. 47만 명에게 E7으로 반겨지게 되면은 고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이 러시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도 특히 서부 지역에 수원을 비롯해서 도시에는 기본적으로 몇만 명의 우리 이주민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이 그림 중에 많이 뭐 제가 다 시간을 쓸 수는 없고 요 학교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번 요 학교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 학교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줍니다. 뭐 조영표 씨가 이 학교를 나왔다는 썰도 있고 하는데 화성 남양초등학교라고 이 학교가 만들어진 게 1898년 꽤 오래됐죠. 450명 중에 350명이 이주 배경 아동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지명을 한번 대볼게요. 시흥에 가면 정왕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왕초등학교가 있어요. 정왕초등학교는 자그마치 100여 명 중에 이주민이 거의 95%입니다. 정왕동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안산 원곡동에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안산 원곡동이 안산의 끝쪽에 있고 시흥과 마주치고 있을 때 시흥의 건너편 마치 이제 용인하고 분당이 붙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지역의 이름은 원곡동이 알고 있는 우리 이야기 국경 없는 마을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낭만적인 그런 거는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 원곡동에 들어가서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도 입국 아이들 짱 먹는다 그랬죠. 짱 아이들이 그 개토로서 원곡동의 그 마을 한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잘 아시는 미국에서 뭐 뉴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플러싱 지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민자들이 거기서 정착을 합니까? 그중에 중국인이 사는 마을, 한국인이 사는 마을 안에 있는 베트남이 사는 마을 한가운데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이미 안산에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정왕동쯤 나와야 버스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 나와야 이제 그 동네 좀 초등학교 다니면 그래도 좀 성공한 거죠. 플러싱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가요? 뉴저지로 이사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는데 그래서 이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옛날 건물이고 위에는 최근에 다시 개비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재건축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450명 중에 350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인천 이런 동네는 그냥 이주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늘어나는 숫자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주를 이루는 나라가 옛날엔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우즈벡, 그죠? 터키, 네팔,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이슬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가 네 번째예요. 중국, 인도, 미국 다음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이나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아시아에서 이슬람 국가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와선 기존에 있는 이주민 지역에 가지 않고 자기들이 별도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화성 지역입니다. 화성에 굉장히 많은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예, 화성 남양초등학교가 저걸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 450명 중에 350명이 이주 병행인데 저 아이들의 대다수가 다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여기 쪽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무슬림의 숫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통계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바로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 무슬림이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다양한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은 아마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 몇 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화성시에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숫자 중에 특징은 이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신규 이주자의 새로운 형태라는 사실이고 아까 얘기했던 E9에서 E7으로 바뀌면서 가장 많은 유입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슬람이고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게토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잖아요. 뭘까요? 아이를 다산이지 않습니까? 다산. 한국에 와서 아이를 보통 한 명, 두 명 데리고 들어왔는데 2, 3년 지나면 5명인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저 화성의 남양초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아이를 5명씩 낳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슬람에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정말 좀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는 건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과 이슬람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종교적 갈등보다 자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한테는 본질인데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본질이다 보니 이 두 개를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즉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 우리가 없는 가정에 뉴욕으로 이민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이 잘 돌봐주게 되고 우리 아이가 공부시켜준다 너무 감사한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인샬라. 드디어 알라가 나를 도와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하고는 그런 거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죠. 저한테 뭐 여기 뭐 학자적인 견해로 뭐 통계적인 수치를 과학적으로 대봐라 뭐 신뢰도가 얼마큼 되느냐 그거는 뭐 또 설명하는 자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슬람에 대한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사실 슬펐습니다. 이건 지금 수원하고 화성에서 이제 극장을 빌려가지고 네팔 사람들이 자기네 주민들 불러다가 이제 옛날에 이미자 씨 미국 순회 공연 이런 것들이죠. 가면 이제 모여가지고서 이제 앉아서 그 네팔에서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공연하는 거예요.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수원에 있는 이제 메가박스 빌려가지고 6층에서 어느 날 몇 시에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가죠. 얼마나 반갑겠습니다. 그죠? 걱정한 이민 생활에 이미자 씨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인삼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긴장이죠. 저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이슬람 사원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수원의 메탄동에만 해도 3개 정도가 있어요. 아주대학교 상거리 주변에 이슬람 사원이 3개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죠. 근데 이 동네는 이슬람 사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특징이 뭐냐면 순위파, 시아파, 그다음 인도네시아 사람들. 마치 한국이 미국 가서 목사님을 할 때 감리교 그다음에 뭐죠? 성결교 장로교회 목사님이 따로따로 만드는 것처럼 이미 저렇게 정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고된 일가를 마치고 이 기도처에 와가 이건 인도네시아 쪽 이렇게 기도처에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웬만한 건물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뭐 랍비라 그러나요? 누가 항상 지키고 있죠. 이만이라 그러죠. 이만이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저도 가서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하긴 하는데 결이 좀 다르긴 하죠.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대한 포기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내질 않습니다. 저렇게 긴장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복음을 전할 테니 당신한테 복음을 전해라. 뭐 이렇게 맞짱을 뜨는 뭐 이런 분위기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특히 인구가 많다, 다산을 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방치한다. 방치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제가 만난 것이죠. 왜 만났을까요?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다 학습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한글을 모르는 건 당연하고 더 중요한 거는 산책 연산만 견신이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불행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이 다 케어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여기 다니는 선생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요즘 교대 나온 선생님들이 저런 학교 가서 교사하고 싶을까요? 냉정히 봤을 때 아시죠? 요즘 서울교대 나온 아이들, 인천교대 나온 아이들이 내가 저런 데 가가지고 교사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저 동네 사는 부모들은 어떨까요? 이 개토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의 아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개토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들이 빨리 이사를 나가서 개토화가 되는 것인지 이 두 개가 어쨌든 간에 서로가 선순환하면서 아주 빠르게 개토가 되는 건 너무 이해가 가시죠? 그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지점들이 바로 이제 화성이죠. 화성이 그렇습니다. 특히 남양, 이제 병점 이런 쪽은 아주 빠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화성 시장님도 뭐 잘 알고 부시장님도 저희들 잘 아는 지인들이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제 실태 조사 오래 해요. 얼만큼 있는지. 근데 그럴 때 저 마을들에서 자 이럴 때 놀랍게도 이제 놀랍게도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면 선교적 방법 이런 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직관적으로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아까 딘징어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관계 중심해야 된다. 문화의 민감성 여기도 나오죠. 문화적 민감성을 갖고 와서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복음 전파하면 안 되고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또 가장 특이한 점이 일단 가정 중심해야 된다. 특히 이쯤에서 졸릴까봐 2004년도 5월 달에 김선일 선교사님이 이라크에서 참수가 되셨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참담한 경험을 했었죠. 그 과정에 물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김선일 선교사가 그 이슬람을 선교하겠다고 갔다가 그랬을 때 뭐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공개될 수 있는 거라면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한국 사람들이 저 새끼가 왜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죽는지 모르겠다고. 왜 거길 들어가가지고 지금 많은 자료가 그렇게 썰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썼던 그 무역회사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에 보면 분명하게 이슬람 선교에 대한 목적과 굉장히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보시면 좋습니다.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분이 그렇게 죽고 한국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이슬람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잃었군 하는 게 대다수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그분은 왜 그러면 죽었을까? 포교였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 사실 포교는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슬람을 포교를 할 때 한 사람을 가정을 포교를 하게 되면 이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이 집단이 저를 공격하게 되는 영화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에 굉장히 잘
다루고 있거든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너무 다른 건 기독교는 개별적이지만 이슬람은 가정 중심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건드리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가족을 건드리는 거고 가족이 아니라 집단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집단이 와가지고 반드시 복수를 하게 돼 있는 것이 나와 있는 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 지나가는데 와서 뭐 커피 사줄게, 빵 사줄게, 나 교회 따라봐라. 우리들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렇게 했죠. 라면 주면 가기도 하고 그랬으면 갔다가 내가 동생도 전도하고 우리 부모님 전도하는 이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가족 중심의 선교에 갖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딘지영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저희끼리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쌤 잘하는 겁니다. 그냥 친구 되어주고 그냥 같이 있어주고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눠주는 정도. 밥 한 번 사주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착해가지고 밥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선물 사주고 절대 그거 하지 말고 밥 사주면 야 내가 밥 사는데도 밥 안 사냐? 라고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해라. 절대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한글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나옵니다. 예.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좀 용기를 내서 우리 딘지영 교수님 했던 말에 또 비춰주고 우리 이지연 교수님께서 그 토론회에서도 얘기했던 저 선교와 사회적 협력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삼자 협력이라는 모델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선교사님도 해줘야 되고 그 지역의 자원도 동원해줘야 되는데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고 싶은 게 저 지역에만 은혜의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많이 모이진 않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저 교회 안에는 자그마치 10개 민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러시아 뭐 다각자에서 공간만 빌려주는 거예요. 공간만. 그리고 그 공간만 빌려주고 그 교회 내에서는 요거 이름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각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뭐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저런 분이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 뭐 터키에서 오신 분들, 네팔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선교 공간을 빌려줘가지고 저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만 안 벌어질까요? 예배만 안 늘어지겠죠. 주로 뭐랄까요? 한글 학교 하시는 분들, 미술 교육 시키는 분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요리 학교 하는 분들, 이게 어떤 분들은 드리밍 가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꿈꾸는. 그래서 아이들 불러가지고서 게임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는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누리 학교라고 해가지고 누리 학교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 데려다가 이제 한글 가르쳐주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자원, 그 동네 자원을 동원하고 선교사님이 그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열어주면 나름대로 성공하는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뭐 질문할 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다음에 또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이건 약간의 뭐 아쉽을 수가 있는데 일기 때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면 이분들은 아시죠? 중국분이라는 걸. 사실은 조선족의 한국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중국의 지지가 굉장히 큽니다. 얘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한국 니네가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여튼 일자리도 주고 조선족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네 나라에서 돈 벌 수 있지만 우리 중국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알아서 해라는 게 굉장히 메시지 강했어요. 근데 고려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고려인들은 또 놀랍게도 그런 러시아의 정체성보다는 실제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을 생각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기가. 저기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고려인들이 많이 있는데 고려인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아이들 때는 또 불러다가 잘 교육시키면 저렇게 찬양도 하고 기뻐하지만 엄마들은 가족들은 사실은 제가 종교가 바뀌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다음 뭘까요? 우리 아이가 나가서 놀 데가 있구나 때문에 저런 것까지 허용해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도 사랑하는 이 교수님. 예, 끝내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이게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뭐 공부는 못해도 또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운 좋으면 이렇게 누리 학교 같은 경우 이런 일도 해주고 그래서 선교 훈련도
따로 하고 있다. 이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이신데요. 외국에서 20년, 30년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외국인 국내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이세요. 더 이제 하시려면 이분들을 불러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더 디테일한 얘기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족한 얘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뭐 오늘 이종주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여러 가지 자료들과 함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종주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차유림 교수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차유림이라고 합니다. 10분 이내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학회에 참석하고 또 미리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배우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을 통해서 이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 피할 수 없는 사회 변화일 텐데, 이 한국 사회복지계는 얼만큼 준비되어 있을까 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 또 두 번째 그 발표해 주신 우리 이정주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는 제가 미처 이렇게 그 생각을 넓히지 못했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삶의 모습, 또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과제들을 고민해 보는 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우는 입장에서 뭔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굉장히 원론적인 두 가지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떤 방법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조 강연과 첫 번째 토론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쨌든 이런 이주 배경 가정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결국 우리가 기독교 사회복지는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결국은 소극적 환대에서 적극적 환대로 우리는 지경을 넓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존이 아니라 결국은 상호 교류,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교류가 필요할 것이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서 지역 사회로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 조화롭게 통합되는 것, 또 가능하다면 공통점을 또한 발견하는 것,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갖추는 것이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기독교 사회복지의 방법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 다 공감하듯이 지역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 내 이미 기존에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센, 가족센터, 병의원,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많이 모르는 분야이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성남 지역의 가족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은 이런 기존의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전문성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일차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해 보지 못했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주 교수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주 배경 가정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인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네, 이상입니다.